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는 효정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자신을 기다리는 신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효정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에 이상이 생긴 건지 효정은 당황해하며 뒤를 돌아보는데 누군가 효정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효정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효정은 자신을 노려보는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효정은 며칠 전부터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항상 죽은 자신의 친언니인 효진이 나와서는 효정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효정은 꿈이 너무나도 불길하게 느껴져서 엄마에게가 언니가 자꾸 꿈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꿈에도 요즘 언니가 자주 나온다고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꿈에 나오는 언니가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하는 효정에게 언니가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건데 뭐가 무섭냐며 엄마가 말하자 효정은 그럼 왜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는 그렇게 매섭게 노려보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까지 들은 엄마는 그건 참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다음날 아침 일찍 절에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스님을 찾아가 요즘 죽은 딸이 동생의 꿈에 나와 드레스를 붙잡고는 노려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왜 그런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결혼을 하는 동생이 부러워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런 영혼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한 영혼 결혼식이란 게 있으니 해주는 게 좋겠다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꿈에 계속 나올 정도로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 싶어 안타까워지는 마음에 스님에게 좋은 신랑감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님의 소개로 효진의 영혼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 절에는 목탁 소리만이 울려 퍼져나갔고 절 밖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엄마는 스님의 옆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1992년 신랑 김성열, 신부 고효진의 영혼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위패 앞에 켜져 있던 촛불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이 자리에 두 사람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치며 신랑과 신부의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인사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신부의 인사를 진행하자 또 한 번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문이 열림과 동시에 신부의 위패가 거세게 넘어졌습니다. 효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영혼 결혼식이 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효진의 엄마는 그래도 바라는 결혼을 해주었으니 더는 딸이 꿈에 나오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든 꿈속에서 엄마는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너머로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골목을 보고 있자니 곧이어 하얀 드레스를 입은 효진이 숨을 몰아쉬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놀란 엄마는 효진이를 불러 세웠고 효진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엄마의 물음에 대답을 하려던 효진은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에 기겁을 하며 다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히 효진이를 부르며 쫓아가려고 했지만 엄마는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효진이 쫓기는 꿈을 꾸게 된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날 바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말을 들은 스님은 외로워서 영혼 결혼식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효진이 악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으니 3000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신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는데 스님이 엄마를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의 옆에는 훤칠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하고 넌지시 물으니 효진이와 결혼을 올린 신랑의 형이었습니다. 엄마는 인물이 좋은 신랑의 형을 보니 효진이와 결혼을 올린 신랑도 인물이 좋겠구나 하며 내심 흡족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신랑 김성열의 사망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박사였던 성열은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고 말았고 그 사고로 김성열이 사망한 건 물론 그 졸음운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히 성열의 형을 만나 김성열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엄마는 효진을 쫓는 악기와 그 사건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비장한 표정으로 손에 염주를 들었습니다. 효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에게 어쩌려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악기에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이 악기를 때려잡을 것이라며 염주를 손에 꼭 붙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든 엄마에게 또다시 무언가에 쫓기는 효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엄마는 어두운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언가가 다가왔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은 효정이 다가와 무엇을 봤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딸을 괴롭히는 정체를 봤으나 그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만 커진 엄마는 하루 종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든 꿈속에서까지 방 안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방 밖에서 엄마를 부르는 효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 안으로 효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효진의 손을 붙들고 누가 쫓아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다며 마냥 살려달라고만 하는 딸에게 엄마는 왜 그러는지 다그치듯 물었는데 그때 방문 앞으로 효진을 쫓아오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효진씨, 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방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효진은 진저리를 치며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하며 엄마가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내 남자가 엄마를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을 사위인 김성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엄마는 그제서야 딸이 왜 그렇게 도망을 다녔던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딸 효진은 살아생전 국내의 잘생긴 배우들도 별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난히 남자의 인물을 따지던 여성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엄마는 인물이 떨어지는 성열을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효진은 엄마의 꿈에 나타나 결혼식을 물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스님에게 찾아가 영혼 결혼식을 물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성열과의 영혼 결혼식은 물리게 되었고 다른 잘생긴 총각을 소개받고 다시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열과의 영혼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의 영혼 결혼식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꽃미남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서 한을 불 수가 있었고 신혼생활이 바빴는지 한동안 엄마의 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지 한 달여 남편과 저는 북적대는 도심지를 떠나 외딴 시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바쁜 사회생활을 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항상 결혼을 하면 꼭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고 얘기를 나누고는 했죠.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며 이삿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느라 지친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산 너머로 사라져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차 타고 오면서 보았던 공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삿짐도 대충 정리됐으니 다음 날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몸이 많이 피곤했는지 남편도 저도 눕자마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저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공원이었고 이상하게도 너무 추워서 꿈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웬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검은 긴 생머리에 아주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공원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사람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추워졌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은 아직 새벽 3시였고 강아지는 제 몸 위로 올라와서는 아주 우렁차게 짖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켜니 그제서야 짖음을 멈추더군요. 평소 이런 밤중에 짖었던 적이 없던 아이인지라 방금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고 짖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고 조그마한 강아지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그저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그 꿈은 그저 피곤해서 꾼 악몽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저는 점심시간쯤 일어나 늦은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있는데 공원 입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강아지의 꼬리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거의 코앞에 다가와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싫어하는 모습에 남편과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안아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입구 옆 담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된 낙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답하지 마. 글씨는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컸고 공원의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외진 시골이라지만 낙서를 그대로 두다니 분명 공원 안 관리는 더 엉망일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공원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꿈에서 어제와 같은 어두운 공원에 있었습니다. 전날과 다른 점이라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쭉 뻗은 길 너머에는 전날 꿈에서 보았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여자는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새까만 눈은 흰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새빨갛고 커다란 입술. 사람 입이 저렇게 찢어질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긴 호선을 그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과 한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아, 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온몸은 땀범벅이었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식은 땀을 닦고 숨을 좀 고르고 있자니 저희 집 강아지가 생각이 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있던 곳은 거실 소파 밑이었습니다. 소파 밑에 잔뜩 웅크린 채로 덜덜 떨고 있더군요. 그날 밤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은 채 둘이서 계속 벌벌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자꾸 악몽을 꾼다고 말을 하니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걸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저 새로운 환경 탓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밤이 무서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 눈을 감았고, 다행히도 그날은 별다른 꿈을 꾸지 않고 푹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힘들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조용한 마을 분위기와 새로운 집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혼자 시내로 쇼핑을 하러 갔던 남편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며 저번에 못 갔던 공원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던 저는 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 쪽을 싫어했던 강아지는 집에 두고 남편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원으로 향했죠. 나름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이라 그런지 해가 빨리 저물어서 어느새 공원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공원 안은 관리가 안 되어 있었지만 가볍게 산책하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변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원 입구 쪽으로 향하는데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고양이가 있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거진 숲을 사이 거기에 있던 것은 길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빨간 원피스에 새빨갛고 커다란 입술,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필사적으로 다시 뒤돌아 남편의 팔을 부여잡고 공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여자의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긴장해 있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제가 뒤돌아봤던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를 본 게 틀림없었습니다. 숨을 헉 하고 들이삼킨 남편은 제 손을 꼭 붙들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목소리는 격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듯 그리고 나중에는 화를 내더군요. 이상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순간 공원 담장에 새겨져 있던 낙서가 떠올랐습니다. 대답하지 마. 그렇게 겨우 저희는 공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원을 벗어나자 여자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던 저희는 집까지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저 둘 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강아지와 간단한 짐들을 챙겨 그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안정을 찾은 저희는 시골집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 처리를 부탁한다고 하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 마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이 계속해서 캐물으니 그제서야 말을 해주더군요. 지금도 도심지와 떨어져서 많이 외진 곳에 있던 이 시골 마을은 옛날에는 외부와 일절 교류가 없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 전체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는데 정말 사소한 일 하나하나 마을에 사는 무당의 말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농사는 모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다간 다 죽겠다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마을 뒷산에 살고 있는 신령님이 노해서 비가 그치질 않는 것이라며 재물을 바쳐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여자의 이름을 말하더니 신령님이 그 여자를 원하고 있으니 여자를 죽여 그 피를 산에 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여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자 여자의 남편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자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남편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했고 남편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사람들은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집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있던 여자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잠깐 주춤했지만 곧이어 무당의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붕괴하며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지시대로 죽은 여자의 피를 뒷산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로 마을에 내리던 비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저주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이 차례대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모두가 죽기 전에 꿈을 하나씩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빨간 옷의 여자가 나타나 도와달라고 말을 거는데 여자에게 다가가면 팔을 붙잡고는 미친 듯이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여자의 피를 뿌린 뒷산에 사당을 하나 세워 위령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더 이상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에 들어서는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당 또한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맺힌 여자의 저주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이 시골 마을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야반 도주를 하듯 마을을 떠나기에 부동산 사장님도 알아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목격했던 여자의 얼굴과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저 공원 담벼락에 경고를 적어주니가 감사할 뿐입니다. 불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숲속을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불안에 떨며 뛰고 있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던 여성의 발에 무언가 걸리게 되었고 여성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발에 걸린 것을 본 여성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성의 시체가 있었고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을 치는데 자신의 뒤로 뭔가 쎄한 느낌이 든 여성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컷! 오케이! 1970년 도쿄. 이곳은 오래된 사찰이 있는 숲속으로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촬영 중인 영화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감독이 컷사인을 내리고 다음 씬을 촬영하기 위해서 조연출인 히노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소리에 헐레벌떡 달려온 히노키의 손에는 많은 가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독은 히노키가 가져온 가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어째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히노키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가문의 복수를 위해서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다니는 무사의 이야기였는데 히노키가 가져온 가면들은 하나같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구박을 받은 히노키는 풀이 죽어서는 터덜터덜 소품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잔뜩 긴장한 히노키가 감독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가면이 든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별 기대감 없이 상자를 열어본 감독이 오싹해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히노키를 칭찬했죠. 히노키의 표정은 뭔가 얼떨떨해 보였지만 가면이 아주 마음에 든 감독은 촬영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씬 들어가겠습니다. 가면 무사역 준비되셨죠? 가면을 쓴 배우가 촬영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하려는데 그때 멀쩡히 있던 조명이 갑자기 배우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조명에 머리를 부딪힌 배우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황급히 응급차를 불렀지만 배우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배우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영화 촬영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필요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감독은 한 스태프에게 강풍기를 작동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풍기 코드를 꼽던 스태프가 감전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가면을 싣고 이동하던 영화 소품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운전수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배우가 추락사하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벌써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촬영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고 피해자의 원혼이 떠도는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히노키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무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한 듯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늦은 저녁, 그날도 혼자 있던 히노키는 피곤했는지 소품실로 들어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히노키는 소품실을 찾았습니다. 소품실은 어둡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히노키는 가면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 안에는 가면이 아닌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가면을 쓴 의문의 남성이 있었고 히노키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사진 속의 남성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남성은 사라지고 텅 빈 소품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진이다라고 생각한 히노키는 사진을 상자에 되돌려 놓으려는데 자신의 발밑에 가면을 쓴 남성이 히노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히노키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 때문에 히노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다른 스태프가 급하게 소품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촬영장에 난리 났어. 스태프의 말에 히노키는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촬영장에는 구급차가 와 있었고 누군가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불안에 떨면서 촬영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히노키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감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감독은 저주는 무슨 저주냐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감독은 계속 촬영을 강행하고 싶어 했고 스태프 측은 벌써 5명이나 사망했다며 무서워서 촬영 못한다며 촬영장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다 제 잘못입니다. 갑자기 히노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감독의 말에 히노키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면 때문에 구박받았던 그날, 히노키는 가면을 어떻게 더 무섭게 만드냐며 투덜투덜 소품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지 옆에 있던 오래된 사찰이 히노키의 눈에 들어왔고 히노키는 사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단에 모시는 경문을 발견했는데 경문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히노키는 주변 눈치를 조금 살피고는 경문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문으로 가면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우연인지 경문으로 만든 가면을 촬영장에 가져온 이후로 의문의 사망사고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히노키의 이야기를 들은 감독은 가면을 사찰로 가져갔습니다. 사찰의 스님은 가면을 보더니 안 그래도 위패에 붙여둔 경문이 사라져서 걱정하던 참이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경문은 한많은 영혼을 봉인해 두었던 경문이었습니다. 250년 전 에도시대 때 자신의 일족을 무참히 죽인 7명의 간신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사의 복수는 밀고자로 인해 실패로 끝이 나버렸고 7명의 간신들은 이 무사가 죽은 후에도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워 사찰의 스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스님은 7명의 배신자들의 피로 복수를 끝낸다라는 내용을 경문으로 적어 그 영혼을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경문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된 감독과 스태프들은 스님과 함께 기도드리며 가면을 태우는 것으로 영혼의 넋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작된 가면으로 무사히 영화 촬영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의 모든 저주는 끝이 났다고 믿었는데 몇 달 후 영화 시사회장에서 영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 히노키가 큰일 났다며 감독에게 뛰어왔습니다. 히노키는 감독에게 신문을 건넸고 그 신문에는 큰 타이틀로 영화 촬영장에서 발견된 두구의 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촬영팀이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세트 철거 작업을 위해 온 인부들이 동반 자살을 한 한 남녀의 시신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반 자살을 한 2명의 사람까지 더해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7인의 피로 복수를 끝낸다는 경문의 내용처럼 한많은 무사의 유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며 죽은 무사의 영혼을 봉인한 경문과 그 경문으로 만든 가면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영화 촬영장. 이 이야기는 실제 1970년 일본에서 개봉한 무례한이라는 영화의 촬영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무사의 저주로 인한 사건들은 아니었을까요? 대전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망나니로 소문이 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오성호였습니다. 성호에게는 마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안 좋은 술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술만 마시면 무덤 앞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성호는 술에 취한 채 어느 무덤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두운 시골 마을은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무덤 근처를 바삐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이 어둠 속에서 성호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은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성호에게 한마디 꾸짖으시고는 다시 제갈 길을 갔습니다. 한마디 들은 성호는 정신을 차려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성호의 손에서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듯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물건을 들고 만져보는데 그 물건은 금반지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지를 입에 깨물어 진짜 금인지 확인해 본 성호. 금반지에 선명하게 찍힌 이빨 자국을 확인한 성호는 이게 웬 횡재냐 하며 반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호는 금반지를 행여 누가 가져가기라도 할까봐 장롱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와 잔소리를 해도 장롱에 잘 숨겨둔 금반지를 떠올리며 성호는 그저 들떠 있었습니다. 백수인 성호에게 우연히 줍게 된 금반지는 큰 횡재와도 같았고 금반지가 잘 있는지 수십 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잠에 든 그날 밤,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성호는 미처 다 뜨지 못한 눈으로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소리는 장롱에서 들려왔고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열어봤습니다. 열린 장롱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앉아 성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성호는 그대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반지를 숨긴 장롱 속에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이상한 꿈을 꾼 성호는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어 반지가 잘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반지는 장롱 안에 그대로 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 성호는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나서야 다시 잠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성호는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봤는데 아까 장롱 안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성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나타난 낯선 할아버지의 꿈에 성호는 얼른 손에서 금반지를 빼냈습니다. 금반지를 가져온 날 반복되는 이상한 꿈에 잠을 잘 수가 없던 성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결국 성호는 반지를 이웃 주민에게 팔아 송아지로 바꾸었고 더 이상 반지에 대한 불길한 꿈을 꾸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송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송아지를 데리고 온 성호를 본 아버지는 백수 아들이 웬일이냐며 아주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송아지가 뒷발로 아버지를 차버렸고 송아지의 뒷발에 맞은 아버지는 뒤로 크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크게 다친 아버지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 일이 있겠냐며 성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성호는 반지 대신 받고 온 송아지가 아버지를 다치게 하니 불길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든 성호는 송아지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송아지는 오밤중에 아주 큰 소리로 울었고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성호는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었고 송아지의 울음소리는 집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송아지는 성호가 처음 금반지를 주었던 그 무덤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송아지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건가 의아해하며 송아지를 끌고 가려는데 격렬한 저항을 하던 송아지에게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손에 잡히는 또 다른 금반지. 아니 이게 웬 또 행제냐 하며 기뻐하려는데 누군가 반지를 든 성호의 손을 덥석하고 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성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웬 할머니가 반지를 든 성호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주춤주춤 뒷걸음치는 성호의 뒤로 꿈에 자꾸 나타나던 할아버지가 성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난 성호. 금반지를 주운 후부터 현실처럼 생생한 악몽을 계속 꾸자 성호는 무덤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주었던 또 다른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처음에 자신이 주운 반지와 똑같은 금반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호는 반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악몽에 대해서 얘기하며 금반지를 송아지와 바꿨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호의 아버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금반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금슬이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아주 부자인 노부부였죠. 할아버지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한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못해준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금반지 한 쌍을 샀습니다. 할머니가 반지를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소중하게 반지를 품에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할아버지는 그만 달려오는 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저승에서라도 반지를 나눠 끼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노부부의 묘에 2개의 금반지를 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큰 비가 내렸고 홍수에 휩싸이면서 반지가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소중한 반지를 내다 팔았으니 악몽을 꾼 것이라며 성호를 데리고 노부부의 무덤으로 찾아가 반지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부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호의 꿈에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전국시대의 일본은 사무라이라 불리는 무사들이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명분과 신의를 쫓아 목숨을 건 결투가 난무하던 이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무사들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피 맺힌 하늘 안고 죽은 어느 무사의 이야기입니다. 1675년 일본 기우현, 일본 최고의 창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시이 마사하루는 자신의 창수를 4명의 아들과 조카인 겐고 우에몬에게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이시이 산노조를 비롯한 아들들은 창의 달인인 마사하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 마사하루의 가르침을 성실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인 겐고 우에몬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태도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불량한 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들들은 한마디 하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사하루는 조카 겐고를 욕하는 것은 가문을 욕하는 것이라며 매번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들들은 겐고를 감싸기만 하는 마사하루에게 불만을 품을 만도 했지만
아버지 마사하루에게 불만을 가지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럴 것이 마사하루가 아들들에게 주는 사랑은 아주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감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 정성스럽게 키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죠. 그런 깊은 사랑을 받는 사촌들에게 갱고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고 고아인 자신과 숙부의 자식들을 비교할수록 더 괴팍한 성격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시이 집안에 오가키 대장이라는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위가 높았던 자라 마사하루가 신경 써서 정중히 모셔야 한다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갱고가 없었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을 게 틀림없었죠. 장남 산노조는 차라리 이 자리에 갱고가 없어 다행이라고 여기며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는 오가키 대장의 무사들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마사하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갱고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에 있던 갱고는 무언가에 쫓기듯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마사하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마사하루는 차분히 갱고에게 무사들을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갱고는 마사하루에게 용서를 빌며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무사들을 죽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갱고의 모습에 마사하루는 오히려 자신이 너를 잘못 가르친 죄가 크다며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얘기할 테니 일단 자수를 하자는 마사하루의 말에 갱고는 지금 자수하면 차명에 처해질 것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갱고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마사하루의 말에 자신은 자수할 수가 없다며 마사하루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갱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마사하루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장남 산노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사하루의 무덤에 바치며 아버지의 원수는 반드시 아들인 자신이 갚겠다며 맹세했습니다. 산노조는 동생 히코시치와 함께 갱고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작정하고 도망을 친 갱고를 찾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노력 끝에 산노조는 갱고에게 자금을 대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뒤를 몰래 쫓는 이가 있었는데 산노조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히코시치가 습격을 당했고 히코시치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히코시치가 죽은 자리에는 더 이상 자신을 쫓지 말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사랑하는 동생마저 잃은 산노조의 원한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8년의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추적에도 갱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노조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창술의 스승인 히데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두운 산길에서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노조가 구한 여인은 히데의 딸 아키코였습니다. 히데는 자신의 딸을 구해준 산노조의 상황이 딱해서 8년이나 고생했으면 됐으니 이제 그만하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노조는 아직도 자신의 꿈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며 끝까지 갱고를 쫓겠다고 하죠. 딸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 산노조를 그냥 보낼 수 없던 히데는 며칠이라도 자신의 집에서 편히 머물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산노조는 히데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 머물며 아키코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키코를 사랑하게 된 산노조는 복수의 칼을 접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지만 8년 동안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아키코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길을 걷던 산노조의 눈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산노조는 그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고 8년 만에 드디어 도망자 갱고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폐인이 된 갱고는 초췌한 몰골로 산노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며 남은 일생을 속죄하며 이시이 가문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갱고의 모습에 산노조는 어서 일어나 승부를 겨루자고 했지만 전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 갱고의 모습을 보고 무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며 자수를 하라고 말한 뒤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갱고가 방심한 산노조의 등을 칼로 찔렀습니다. 바로 그 현장을 떠난 갱고의 행방은 그 이후로 찾을 수가 없었고 산노조는 아버지와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한 채 피 맺힌 한을 안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도 평범한 삶도 모두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산노조. 그래서였는지 한을 품고 죽은 산노조의 무덤에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사하루가 심어준 산노조의 나무에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루의 나무 중 오직 산노조의 나무에서만 자라나는 머리카락.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감나무는 현재 일본 기우현 요로군에 있는 후쿠겐지라는 절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1952년)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던 노년의 여성 프레드릭슨 부인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남편과도 사별을 한 뒤 밴쿠버의 외곽 지역으로 홀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집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프레드릭슨 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1층 거실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레드릭슨 부인은 무언가 떨어졌나 보다 하고 짐 정리를 다시 하려는데 이번에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부인은 소리가 들려온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2층 창고방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부인은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 여기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1층에 두었던 짐가방 한 개가 사라졌습니다. 놀란 부인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짐가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가방은 1층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소리가 들려오는 2층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그렇게 찾았던 짐가방이 2층 창고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서웠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방 문을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창고방. 부인은 애써 자신이 착각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방문 앞에는 부인이 손도 댄 적이 없었던 물건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만 반복되어가는 일상이 이어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들어가던 어느 날 밤 혼이 잠을 청하던 부인은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부인은 꿈에서 어떤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가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가구들이었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던 그때 놀란 부인은 닫힌 문 쪽을 돌아보았고 부인의 뒤에는 처음 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놀란 부인은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방과 처음 보는 여성이 나오는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그림을 그릴 재료들을 꺼내와 꿈에서 보았던 여성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뭔가에 홀린 듯 여성의 얼굴을 하루 종일 그렸습니다. 완성이 된 그림을 빤히 쳐다보던 부인. 그런데 여성의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남자의 얼굴이 투영되어 보여졌고
소스라치게 놀란 부인은 그림을 내팽개쳤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림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지만 부인은 너무나도 놀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정체를 확인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부인은 2층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방에 들어선 부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방 안쪽에 있던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인은 용기를 내어 이사와서 처음 보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를 확인한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전날 꿈에서 보았던 그 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이 놀라고 있을 새도 없이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뭔가가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발자국 소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하실 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심스레 지하실까지 향한 부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발자국 소리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무언가 물컹한 게 밟혔습니다. 부인의 발에 밟힌 그것은 땅틈 속에서 빠져나와 있던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놀란 부인은 바로 지하실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인은 경찰이 온 다음에서야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부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꿈에서 보았던 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부인은 경찰에게 이 여성이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의 집 지하실에 묻혀있던 여성은 부인이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에 살았던 여성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정원용 큰 가위로 여성을 살해한 뒤 집 지하실에 묻어버렸던 것이었죠. 부인은 여성이 그동안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소리를 내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잠들길 바라며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부인. 다시금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인을 정원으로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정원의 나무 아래에 도착해서야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고 부인은 또다시 뭔가에 홀린 듯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여성을 살해할 때 쓰인 정원용 가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부인에게서 받은 살해 도구를 단서로 살해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바로 부인이 그린 그림에 투여됐던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와이너. 정원 관리사로 일하고 있던 와이너는 미망인이었던 집주인의 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범인까지 체포된 후 더 이상 집안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부인은 또다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침대 아래를 내려보자 전에 그 여성이 또다시 나타나 침대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울던 여성이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부인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고 잠에서 깨어나자 집안을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급히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부인은 아슬아슬하게 집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부인. 여성은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꿈속의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레드릭슨 부인은 신기한 재능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직접 보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재능은 여자의 영혼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준 부인에게 준 선물은 아니었을까요?